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조선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 외부 초청 강연 2학기 네 번째 강연인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화학공학과를 비롯해서 여러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농업이나 이제 화장품 그런 쪽 연구들이 많아서 국내에 이제 좀 저명한 연사님들 찾는 중에 일치대 이창석 교수님 또 이렇게 발견하게 돼가지고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발표에 앞서 교수님 양력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부산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으로 학사를 하시고요. 그 후에 이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1위인데 지금 세계는 랭킹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모레 퍼시픽에서 기술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또 근무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지대로 옮기셔가지고 지금 현재 미용 화장품과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거기 뭐 취업 창업센터라든가 그런 학교 업무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회 일은 뭐 대한미용학회 편집위원장님 하고 계시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여러 저희들이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소재 효능 평가들 그런 것들 기술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생물공학회 편집장도 하고 있고 지금 버섯학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많이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외국인도 한 명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여학생도 있는데 화장품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화장품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최근의 연구 동향들 그리고 뭐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좀 일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좀 강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 계시지만 그러니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보통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근데 보통 무슨 학술 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좀 연구한 내용을 깊게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데, 보통 약간 특강처럼, 특강 같은 세미나라든지 혹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많은 강의에는 항상 제가 처음 갈 때는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깊은 어떤 뭐 그런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품 연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개념이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이나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품 연구는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화장품 연구는 무조건 사이언스 기반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안 되거든요. 연구자가.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 그럼 어떻게 화장품 연구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응용 연구 사례 이런 순서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잡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참가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채팅으로라도 저랑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많이는 안 계시더라도 소통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은요. 화장품 소재 연구원의 역할. 꼭 뭐 소재뿐만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소재를 개발하고 효능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소재 연구원으로 특화를 하긴 했습니다. 어떠한 연구원들의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기본적인 어떤 배경은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루틴하고 진부한 그런 내용은요, 조금 빨리빨리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화장품 연구원이 가져야 할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났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화장품이란 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뭐 속된 말로 되게 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아주 수준이 낮은 쉽게 말하면 그냥 메이크업 위주, 단장, 치장하는 꾸미는 그런 개념이지 뭔가 화장품이 과학이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개념들이에요. 이전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화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꾸미는 것이다. 메이크업이다. 이런 개념이 강했다는 것.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화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죠? 예뻐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가 있습니다. 엘사 공주도 화장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딱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뻐지고 싶은 겁니다. 그거 다들 동의하시죠? 지금부터 계속 제가 약과 비교를 할 거예요. 보통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약회사 아니면 뭐 여러분들처럼 화장품 관심 있는 분들은 화장품 회사로 가요. 같은 과학 지식 배경을 공부하고 소재나 뭔가를 제형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죠. 근데 제약회사 연구원과 화장품 연구원은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화장품 연구원의 목표는요, 예뻐지고 싶은 겁니다. 제약회사의 연구원은 병이 낫는 거죠.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연구원들도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장품 연구원은 고객이 예뻐지고 싶어 한다는 거. 그거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화장의 목적을 그러면 시대별로 쭉 한번 알아보면 옛날, 예, 뭐 석기 시대라든지 이럴 때부터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뻐지려고 했던 게 아니죠. 신분 상승, 신분의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의 화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화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족장이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계급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화장을 옛날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중세 시대부터 현대 사회까지는 아름다움이죠. 메이크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은 오로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피부가 건강이 완전히 맛이 가는 사례가 너무 빈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굴을 곱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미백 화장품을 즐겨 썼다고 하는데요. 미백의 가장 좋은 효능 소재 중에 하나가 수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재가 없으니까 수은이 많이 들어간 미백 화장품을 써서 하얘졌는데 결과는 상상이 가시죠? 수은에 의한 중독, 피부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더 됐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중세 시대에는 화장품을 아름다운 목적으로 썼지만 이제 현대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동시에 만족을 하려니 이제 과학적인 기술 기반이 올라와야 돼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최근에 화장품 기술은요, 뭐 신약 못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화장, 예뻐지는 거, 치장하는 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주 각광받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서도 화장품 기술 산업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비전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정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수업 시간이나 세미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볼게요. 화장품 정의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이건 식약처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체의 작용이 아주 효과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화장품은요, 효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효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특히 더. 하지만 그 효능이 부작용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절대 화장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장품을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심지어 물로만 만든 화장품이라도 피부가 안전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피부의 효능이 좋은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면 그것은 화장품으로 취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장품은 안전해야 돼요. 자, 안전하다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가 화장품 사용을 멈추게 되면 피부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귀성이라고 하는데요. 화장품은요, 반드시 사용할 때는 효과를 보다가 사용을 끊고 나면 본연의 피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화장품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 안 좋은 화장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일수록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잘 나오고 멈추게 되면 원래 피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화장품에 부합하는 제품이죠. 만약에 화장품을 사용을 끊었는데도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 그건 약이에요, 약. 그래서 화장품의 개념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화장품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죠. 화장품 끊으면 효과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고객은 다시 써야 되겠죠. 그래야 또 화장품 회사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은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양리적 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을 뜻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효과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게 절대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되나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사용을 멈췄는데도 효과가 지속된다라든지. 예. 어마어마한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동반되든지 이런 약과 같은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즉 화장품을 발라서 어떤 병이 피부 질환이 치료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마케팅에서도 금지고 실제 연구원들이 그렇게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 연구원에 국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연구원들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제약회사 연구는요, 목표가 딱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알츠하이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신약 개발을 하면 돼요. 고객하고 상관없어요. 알츠하이머 환자가 어디에 있고 누가 있고 뭐 몇 살, 몇 세고 뭐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화장품 연구원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장품 연구원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하면요. 그거는 안 돼요. 화장품 연구원은 화장품을 내가 개발하는 소재가 됐든 제형이 됐든 화장품을 쓰려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돼요. 고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고객의 니즈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마케팅이죠. 그러면 연구원이 왜 마케팅을 합니까? 마케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는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연구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연구원은 마케터와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요, 마케팅 팀과 연구소가 같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원이 마케팅과 소통할 일이 뭐가 있느냐? 마케팅이 뭘 하는 거죠? 이번 시대의 화장품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문제점을 제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객을 이렇게 니즈를 파악을 했더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많이 하다 보니 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아서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기가 힘들다. 이런 니즈가 요즘에는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시대적인 거죠. 항상 동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케터는 문제점이 파악됐어요. 마스크 안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 입 주변에 많이 트러블이 생기니,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스킨케어가 지금 필요하겠다. 그러면 문제점을 파악하면 연구원에게 소통을 하면 연구원은 어떻게 하죠? 솔루션을 도출해야 됩니다. 솔루션을. 연구원이 이런 트렌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 나는 올해는 립스틱, 립스틱에 아주 대박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연구원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마케팅과 소통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립스틱을 만들었으면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에 대박을 쳤을까요? 안 칩니다. 왜? 마스크 하기 때문에 립스틱 잘 안 발라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전혀 고객 니즈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대박 제품을 내도 립스틱은 팔리지가 않거든요. 의미가 없는 연구를 해버린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마케터가 지금은 립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입술 주변에 트러블이 문제다. 그러면 솔루션을 제출해야겠죠. 누가? 연구원이. 그래서 응용 기술을 도청을 해서 기술력을 감안한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다시 피드백을 준 다음에 고객이 만족을 하면 결국 그게 제품이 팔려서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은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죠. 오로지 기술력과 어떤 타겟을 정해서 집중을 하지만 화장품 연구원은요, 반드시 고객과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마케팅과 소통을 해서 연구 테마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요, 그 질병을 100% 치료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화장품은 뭘까요? 가장 좋은 화장품은 뭘까요? 효능, 미백 화장품, 뭐, 미백 효과가 가장 좋은 거, 항노 화장품, 주름이 가장 잘 없어지는 거, 네, 그런 화장품은 효능 차원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화장품은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입니다. 많이 팔려. 왜 많이 팔리는 게 좋죠? 많이 팔리는 거는 모든 것을 집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효능도 좋고, 제형도 좋고, 촉감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가격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이 연구력과 마케팅과 영업력이 모두 결집된 종합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좋은 화장품이라는 것은 연구원의 시각에서 효능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겠다. 그것은 아집이고 고집이고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시장을 파악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게 세일즈가 잘 되어서 많이 팔려야지만 좋은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많은 피부과 교수님들이요. 또 많은 개인 1인 창업자들이 화장품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특히 교수님들이 창업한 화장품 회사들이요. 여러분 대박 나온 거 보셨나요? 제 주변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예. 내가 정말 대단한 기술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시겠대요. 저는 딱 보면 왜 안 팔리는지 너무 잘 알겠거든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인이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대박난 거 여러분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TS 샴푸입니다. TS 샴푸. 어떤 사람이 집에서 만들었는데 탈모 효능이 좋은 것 같아. 주변에 좀 나눠줬더니 주변 사람이 너무 좋대. 나도 좀 하나 달라, 나도 좀 하나 달라. 그래? 그럼 내가 100개 만들 거 1000개 만들어서 줄게.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우리 10,000개 한번 줄 수 있느냐? 10,000개? 와, 그럼 10,000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대박 난 게 TS 샴푸예요. 기술력? 아까 어떤 예를 든 어떤 피부과 교수님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분은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대박은 누가 났죠? TS 샴푸가 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술력으로만 보면 피부과 교수님이 대박이 나야 되죠. 하지만 화장품은 그게 아니다. 뭐다? 모든 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에요. TS 샴푸는 마케팅이 본의 아니게 마케팅이 잘 된 거예요. 카페에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1000개, 10,000개를 달라. 이게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탈모가 이슈인 시대에 그게 뜬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이 뜨고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연구원도요, 창업을 하든 회사에서 연구를 하든 반드시 난 고객하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해드리면 되지. 왜 고객과의 소통을, 마케팅과의 소통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게 화장품 연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마인드를 잘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요즘의 화장품, 테마는요, 컨셉은요, 바로 양리 화장품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화장품들은 피부 건강이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은 당연히 적고요. 효과도 좋고 이게 약은 아니지만 정말 약을 바른 듯한, 약을 먹은 듯한 수준에까지 기술력이 올라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디컬 뷰티라고 합니다. 혹은 더마 코스메틱, 코스메슈티컬, 뭐 이름이 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법규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약과 같은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 화장품을 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능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원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예,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도 이제는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제약회사들과 화장품 회사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일어납니다. 자, 왜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성공률이 낮을까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피부과 의사 예와도 비슷한데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술력과 연구 개발력에 심취해 있다 보니 이렇게 효능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왜 대박이 안 날까? 그럼 화장품 회사가 딱 봤을 때는요, 야, 쟤네 마케팅이 엉망이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화장품 회사는 마케팅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예, 대부분이. 마케팅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딱 봤을 때는,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력이 있는데 쟤네들은 기술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기술력과 화장품 회사의 영업력, 마케팅력이 결합을 하면요, 무서운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약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산업에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꼭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고르실 때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하시면요. 화장품을 하는 제약회사 혹은 약을 개발하는 화장품 회사 이런 회사도 많으니까 나중에 진로 고민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 알만한 제약회사들도 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를 하거나 그런 회사들을 합작을 해서 하청을 줘서 화장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잘 아시는 제약회사의 화장품이 아마 그 마데카 크림 아시죠? 예, 홈쇼핑 엄청 떠들더라고요. 마데카 크림이 이제 그 원래 마데카솔 만드는 회사에서 화장품으로 전환을 한 거죠. 예, 물론 법규가 있습니다. 함량에 따른 함량이 많으면 약이 되고 적게 되면은 화장품이 되고 뭐 이런 법규가 다 있는데 그런 법규 한에서 화장품으로 이제 대박이 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다. 자, 화장품 연구와 신약 연구에 이제 여러분들 개념이 좀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괜찮아요. 나을 수만 있다면. 항암제, 암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머리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죠. 예. 그리고 장기간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약회사 신약 개발은 쉽지 않죠. 투자 대비 회수율도 낮고요. 하지만 화장품 연구는요,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게 되면 회기성, 예, 회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발 속도가 빠르죠. 6개월이면 신제품 다 만들어요. 화장품 회사에서는. 비용도 적고요. 그 다음에 제품화되는 턴오버 시간도 빠릅니다. 그리고 가격이랑 브랜드의 의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을 효과 때문에 사는 사람보다 브랜드나 가격을 보고 사는 사람 상당히 많죠. 예. 여성분들 백 살 때 샤넬 백이나 에르메스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왜 사시죠? 비싼데도 왜 사시죠? 브랜드 보고 사는 거고 그 백을 매므로써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에르메스 백에 뭐 물건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사시나요? 그 물건 많이 넣어서 좋은 가방은 코스트코 가방이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코스트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죠. 물건이 안 들어가더라도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브랜드와 가격을 가진 것.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내 피부를 진짜 밝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샤넬 화장품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와, 이거 새로 나온 샤넬 신제품이야? 이 소리가 들으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뭐 시계라든지 자동차에 많이 그런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듯이. 자, 그래서 화장품은요, 그런 고객 감성도 건드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구력으로 승부를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것을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내 연구력으로만 인정을 안 해줄까? 화장품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모레 퍼시픽, 저는 원래 신약 개발 전공자인데, 양리학 전공자인데, 아모레 퍼시픽에 가서 내 연구, 내 실험 데이터가 왜 화장품 부서에서 각광을 못 받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이런 좋은 기술이 소개를 해줬는데도 화장품 제품팀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데 제가 3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 만에 이 화장품 연구의 생리를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해드려요. 쉽지 않아요. 이 컨셉을 이해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는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개똥을 발견했어요. 개똥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개똥에는요, 아주 대단한 효능을 가진 성분이 있었어요. 자,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가다가 개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개똥에서 항암 성분을 발견했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이 항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개똥을 약에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개똥이라도 그 안에 항암 성분이 있으면 약으로 쓰려고 우리나라 개를 다 잡아갈 거예요, 아마. 다 똥 싸라고 해서 똥을 채취를 할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약의 성분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말이 이 제약연구원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화장품 연구원이요. 개똥에서 아주 강한 항노화 성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개똥을 다 잡으러 다닐까요? 화장품 연구원이라면? 아닙니다. 화장품 연구원은요, 개똥을 화장품에 쓸 바에는 안 씁니다. 왜? 그 안에 아무리 좋은 효능 성분이 있어도요, 개똥이 주는 이미지, 개똥이 주는 컨셉이 고객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연구원은 그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더라도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객한테 고객님 너무 좋은 항노화 성분이 나왔는데 개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고객이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힙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치잖아요. 그런 제품이 있다고 쳐요. 개똥 추출물로 만든 항노화 화장품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우리 대학원생 김나인 선생님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예, 공짜로 줘도 안 써요. 약은요, 개똥에서 나온 항암제 100% 완치율입니다. 1억을 해도 써요. 개 잡아가요. 그죠? 그게 연구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화장품은 약이 아닙니다. 자, 제가 30분 동안 떠든 건 바로 이 한마디를 강조하기 싶어서. 화장품은 약이 아닙니다. 감동을 기대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화장품을 소재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만들려면요.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컨셉 원료 스토리예요. 컨셉 원료. 이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재배가 되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조상들이 먹고 자라온 아주 친근한 원료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이 먹고 자라서 아주 임금이 됐다라든지 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스토리. 어떤 트러블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력이 가미된 스토리다. 아주 우연찮게 기술력이 가미되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구 개발 스토리, 에피소드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연구원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심층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 이러면 연구력을 믿는 거죠. 연구 개발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짜야 돼요. 이거는 연구원이 혼자 할 수는 없죠. 마케팅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소재, 연구 소재를 선정을 할 때도 이것까지 고민을 해요. 응. 머리 아프죠, 연구원들이. 연구원들이 왜 스토리까지? 나는 이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재가 스토리가 없고 컨셉이 안 맞고 아까 개똥처럼 뭔가 감성의 위배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연구 후순위로 미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자, 여기 두 가지 추출물이 있습니다. 항노화, 주름을 방지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소재가 있어요. 항노화 소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연구원이자 고객이에요.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소재는 할미꽃 추출물로 만든 항노화 화장품이에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린 새싹 추출물로 만든 항노화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화장품 쓸까요? 혹은 연구원이라면 어떤 소재로 연구를 하시겠어요? 네, 우리 교수님 잘 하시네요. 이거는요, 열이면 열, 어린 새싹입니다. 왜? 일단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밑에 나와 있죠. 할미꽃은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노화 방지에 탁월한 할미꽃의 생기로 주름진 피부의 젊음을 차단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효능 문제 없어요. 효능 상관없어요. 이 말부터가 할미꽃이 주름 항노하다? 이미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고객은. 효능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근데 오른쪽 어린 새싹 볼까요? 갓 피어난 어린 새싹의 순수함으로 거칠어진 당신 피부에서 아기 숨결을 느껴보세요. 탁 이렇게 때리면요. 어린 새싹이 좋고 안 좋고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나는 어린 새싹에 빠져 있어. 자,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객을 잃는 것이 연구원의 어, 전략이죠. 그래서 연구원이라면 할미꽃과 어린 새싹이 있다면 항노화 제품을 소재를 만든다면 바로 어린 새싹을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미꽃에 더 항노화 효능 소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죠. 근데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할미꽃의 그 효능 성분을 찾아서 단일 성분을 찾아서 그 성분이 다른 식물에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식물을 찾고 그 식물 중에 컨셉에 맞는 애를 찾아서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연구자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마케팅과의 소통을 할 때는 바로 어린 새싹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기 미백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구원이자 고객입니다. 어떤 소재로 만든 미백 화장품을 손이 가겠습니까?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자, 흑장미와 백장미가 있어요. 미백 화장품 소재로 어떤 걸 선호하시겠어요? 우리 정용현 선생님 1번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하시겠습니까? 백장미로 하겠습니다. 백장미 하시겠죠? 자, 이렇게 마케팅이 가요. 흑장미의 미백 성분이 당신의 피부를 맑고 하얗게 가꿔드립니다. 이 마케터가요, 아무리 말을 좋게 꾸미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마케터라면 흑장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효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백 효능이 있을지라도 안 봅니다. 쳐다도. 연구원이 그걸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원이. 백장미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순백의 미를 머금고 있는 백장미 추출물로 생크림 같은 투명한 부드러움을 전해주세요. 게임 오버입니다. 백장미가 효능이 좋고 안 좋고는 둘째 문제예요. 고객은 이미 백장미에 손이 가고 있어요. 그걸 연구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들이요.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이니스 땡땡이라는 제품인데요. 소재가 한란입니다. 난이죠. 난의 스토리가 있죠. 난은 한겨울에서도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뭐라 그랬죠? 한겨울 추위 속에 피어나는 한란의 생명력이 더해져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자, 나는 추운 겨울에서도 쌩쌩하게 자라고 그 추위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한란의 소재를 더해서 항노화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설땡땡이라는 브랜드의 미백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에는 103이라는 소재를 썼어요. 우리 인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친근하죠. 근데 홍삼, 흑삼, 백삼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 미백 화장품에 쓰려면 누구부터 먼저 연구를 하시겠어요? 백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홍삼, 흑삼 효과 있어도 안 써요. 마케팅에서. 백삼은 효과가 없어도 씁니다. 그게 마케팅인 거예요. 연구원은 그걸 이해를 해줄 줄 알고 오히려 또 제안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 연구원은요, 반드시 마케팅은 내 일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과 소통을 해서 마케팅이 원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화장품 연구원은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어떤 현상을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트러블과 문제점과 현상을 발견하면요. 기술력과 소재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적지 않았지만 마케팅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마케팅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용기 디자인이죠. 용기 디자인. 연구소의 수준에서는 용기 디자인에 붙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화장품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노화와 미백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노화와 미백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 대학원생 분들이니까 전공자니까 노화와 미백 기본적인 개념과 메커니즘 다 아실 거예요. 그것들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누구시죠? 오바마 대통령이죠?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자, 왼쪽이 대통령 취임 전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은 대통령 이제 말기라고 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죠? 어떻게 폭삭 늙으셨죠? 예,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피부 노화입니다, 여러분. 노화의 현상이에요. 그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피부색이 까매졌습니다. 자, 이런 게 피부 노화죠.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요. 무조건 뭐 주름이 없애는 거, 요게 아니라 머리색도 밝게 하고, 얼굴도 밝게 하고, 주름, 잔주름 없고, 잡티 없애고, 이런 게 다 항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자, 노화의 주범은요, 광노화와 자연노화가 있어요. 근데 자연노화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광노화는요, 햇볕을 쬐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4명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 아시나요, 혹시? 예, 우리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맥 데이먼이라는 액션 배우예요. 예, 미국에 있는 배우고. 두 번째는 차승원이죠. 차승원 배우입니다. 세 번째는 유해진 배우고, 네 번째는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인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피부가 확 늙었어요. 그쵸? 예.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1971년생입니다. 예. 이제 50을 넘긴 나이예요. 그런데 맥 데이먼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40대 한 중반으로 보일 거예요. 차승원 한 50 언저리? 예. 유해진은 50 초반? 이봉주 선수는 좀 아쉽지만 50 후반, 60까지도 봐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피부 노화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광노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연예인들은 뭐 피부 영화를 찍으면서 햇빛을 쬐더라도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피부 케어를 받겠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봉주 선수는 햇빛을 안 받는 날이 훨씬 적을 거예요. 24시간 햇빛을 받으면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뭐 피부 케어를 받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봉률 선수의 저런 주름은요, 정말 아름다운 주름이죠. 아름다운 주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광노화에 의한 피부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노화를 제어하는 기술력이요, 지금 노화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항노화 연구입니다. 예,
아주 넓은 의미지만 항노화 연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피부를 밝게 하는 거, 머리를 까맣게 하는 거, 주름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요즘 대세인 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항노화니까 항노화에 대한, 특히 광노화에 대한 개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노화의 메커니즘이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자외선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들 공부하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미백 한번 보겠습니다. 미백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동양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화장품 영역이죠.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은 미백하려고 하나요?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태닝을 하려고 하죠. 태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광노화를 일으키죠. 햇빛을 받습니다. 태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피부물, 외국에는 가장 많은 암 1위가 흑색종,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 피부암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왜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라든지 아시아를 겨냥한 화장품요. 미백 화장품, 미백 연구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미백 화장품을 팔아서요. 외국에 유럽이나 미국에 팔리면요. 망하죠, 당연히. 그죠? 예, 북극에 냉장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망합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히터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뭘 팔아야 되죠? 태닝이 되는 화장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태닝이 되는 화장품,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화장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부를 까맣게 하는 태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만 응용을 하면, 여러분 백반증 아시나요? 피부가 하얘지는 병입니다. 그럼 백반증 치료제로도 연계해서 기술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미백은 워낙 많고 중요하긴 합니다만, 태닝, 까맣게 하는 소재나 기술력도 절대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멜라닌 생성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백에 대한 제품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태닝도 많이 하십시오. 자, 미백에 대한 우리가 개념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색은요.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드는데 멜라닌 세포를 눈에 보는 건 아니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멜라닌을 받아먹은 최외곽에 있는 각질 세포가 갖고 있는 멜라닌 양이 결국 피부색을 결정짓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누가 멜라닌 생성 세포가 많을까?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있어요. 누가 멜라닌 세포가 많을까요? 자, 정답은요. 멜라닌 세포의 수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모두 태어날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멜라닌 수의 세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피부색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바로 만들어내는 멜라닌 양과 멜라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흑인들은 멜라닌, 즉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데요. 멜라노좀의 수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까매져 보이는 거고 백인은 상대적으로 적고 멜라닌 생성하는 세포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미백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게 전략이 짜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포 수의 차이면은 흑인의 멜라닌 세포 수가 많아서 까맣다면은 멜라닌 세포를 좀 죽이는 방법으로 가도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멜라닌 수에는 세포 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미백을 제품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멜라닌 생성 메커니즘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생성 신호 전달이 되고,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생성을 해서 각질 세포로 전달을 해서 피부가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멜라닌 생성 억제라든지 멜라닌 생성 신호 차단을 많이 했는데, 이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를 하려니까 부작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를 하려면요.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발현을 억제하든 활성을 억제하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접근하는 것이 멜라닌 생성 억제가 아니라 이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각질의 형성세포 이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차단을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대표적인 효능 원료가 나이아신아마드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우리나라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고시 원료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 히스토리를 알고 연구 트렌드를 알면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제품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미백의 기전인데요. 이렇게 많은 소재들이 기전을 타겟팅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면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멜라노사이트로 어떤 멜라닌 생성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것들은 뭐 카모밀 추출물, 뭐 트라네사민 엑시드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중간에 보이시면 타이로시네이즈 뭐 활성을 억제하는 것, 루시놀, 엘라직 엑시드, 알부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제위에 보면 이동을 억제하는 것들, 노란색의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미백 연구를 총집합을 해서 이건 되게 좀 희귀성이 있는 슬라이드인데 어디 가서 오픈을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연구력에 대한 것들은 소재를 다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를 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 개발할 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미백 소재 같은 것들은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백 소재는 대부분 멜라닌 생성 억제를 하다 보면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형성 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로도데놀이라는 백반증 사건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가네보라는 회사에서 로도데놀이라는 합성 원료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화장품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약 한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손이나 목이나 얼굴에 이 백반증이 생겼어요. 탈색이 되는 거예요. 탈색. 그래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가네보가. 그래서 지금은 가오라는 회사에 흡수가 되긴 했는데 그때 모든 배상을 다 하고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은 특히 이런 멜라닌 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이 생기면 백반증이라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를 하실 때요. 반드시 안전성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 소재냐 천연물 소재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슈 때문에 최근에는 천연물 소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죠? 예, 합성 소재는 뭐 되게 싸요. 공정 과정만 개선이 잘 되면 싸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고객이 많이 싫어하죠. 케모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화학 원료에 대한 거부 반응이기 때문에 또 안전성 문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천연물 소재는 고객들이 듣기만 해도 친근감을 느끼시죠. 그리고 부작용이 좀 적기도 하고 근데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물이면 식물의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료값이 좀 든다는 거. 네, 그리고 공급이 많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원료값이 많이 들고 그 추출물 안에 있는 효능 성분은 사실 아주 극미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극미량을 추출하려면 많은 공정 과정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일 수도 있다. 그래서 화장품 연구원들은 합성 소재로 갈 거냐, 천연물 소재로 갈 거냐, 어떤 전략이 있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연구 전략과,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화장품 소재를, 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재를 개발하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페노타입 베이스드 머티리얼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평가법 하나를 딱 놔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백 소재를 개발하겠다. 그럼 미백 평가법이 있겠죠? 멜라니너스라는 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평가법을 딱 두고요. 여기에 내가 관심 있는 내 손에 잡히는 모든 소재를 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걸리겠죠. 좋은 놈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히트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히트라고 해요.
그 히트 중에 가장 좋은 놈을 골라요. 그러면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드. 그래서 리드 소재를 딱 고릅니다. 평가법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많은 뭐 천연물 라이브러리라든지 합성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가장 좋은 리드 소재 하나를 딱 찾습니다. 찾고 그거가 그럼 효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효능이 가장 좋다는 얘기잖아요. 왜 효능이 좋지? 그 다음에 메커니즘 스터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건드리는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페노타입 베이스드 머티리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효능 평가법 하나에다가 많은 원료들을 동시에 어세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HTS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법을 개발하는 것도 화장품 회사에서는 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소재와 제 연구 결과가 이제 설땡땡, 아모레 퍼시픽이 있을 때 설땡땡의 설화소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요. 진세노사이드 종류입니다. 진세노사이드 종류가요.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효능평가법을 MMP1 억제라는 효능평가법으로 딱 고정을 시켰어요. 항노화 효과입니다. 콜라겐 분해 요소인 MMP1을 억제하는 효능평가법을 딱 고정시키고 진세노사이드 종류별로 다 그 효능평가법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효능이 나온 게 컴파운드 K라는 효능 그 원료였습니다. 그러면 이 컴파운드 K가 효능이 나왔죠? 그러면 리드 소재가 된 거예요. 스크린을 통해서. 그럼 얘가 어떤 타겟을 건드리는지 메커니즘 스터디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뭐 메카이네즈 중에 누구를 건드리고 뭐 누구를 건드리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 짜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컴파운드 K가 소재가 들어간 제품이 설화수에 있는 항노화 제품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효능법을 중심에 고정을 시키고 많은 스크리닝 원료들을 투입을 한 다음에 제일 좋은 소재가 나오면 그 소재의 메커니즘을 찾아서 완성을 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화장품 연구원들이 어떤 전략으로 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겟 베이스드 머티리얼 디스커버리입니다. 이것은 타겟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타겟을. 자, 예를 들면 나는 미백 소재를 찾고 싶은데 미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MITF라는 단백질이다. 내가 정했어요. 자기가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정할 수 있겠죠. 나는 MITF를 타깃팅해서 이 MITF를 억제하는 소재를 찾겠다. 그러면 미백 소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타겟, 메커니즘을 먼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MITF를 타겟으로 정한 다음에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원료들을 다 모아서 이 MITF를 억제하는 놈이 누가 있을까 해서 찾는 거예요. 효능이 아니라 타겟입니다. 타겟을 정해서 이 타겟을 억제하는 놈 찾고 그 타겟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놈이 있으면 그 타겟을 건드리는 좋은 놈이 있으면 걔가 자연적으로 미백 효능 원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백 효능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백 효능이 조금 나오기만 하면 돼요. 왜? 얘는 MITF를 타겟으로 이미 컨셉이 정해진 소재이기 때문에 그게 연구 개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로는 이것도 제가 아모레에 있을 때 했는데 LXR이라는 전사인자 단백질이 있습니다. 리버 X 리셉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단백질인데요. 제가 이게 관심이 왜 있었냐면 이 LXR이라는 단백질은요. 아토피도 조절을 하고 장벽도 조절하고 피지도 조절하고 항노화에도 효과가 보습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색소 조절이 없었어요. 색소 조절이. 그래서 혹시 이 LXR이라는 타겟을 건드리면 타겟을 먼저 정한 거죠. 미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 아래 백반증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2012년도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백반증 환자,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환자죠. 백반증 환자에서 LXR이 과발현되어 있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 피부가 아예 하얀 사람은 LXR이 과도하게 발현돼 있더라. 저는 이거를 응용을 다르게 했죠. 아,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LXR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겠구나.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LXR을 활성화시키면 미백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LXR 아고니스트죠. LXR을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했더니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이 이렇게 하얘졌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이건 기니피그의 실험입니다. 지금은 동물 실험이 안 됩니다. 이건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가능했던 건데 기니피그의 UVB를 쬐서 이렇게 태닝을 합니다. 그런데 LXR 아고니스트를 처치를 하면 이렇게 태닝된 자국이 빨리 없어지는, 즉 미백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특허도 내고 JID에 논문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하면요. 그 타겟이 스토리가 되고 그 타겟을 움직이는 소재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효능 소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조금 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 LXR 아고니스트를 소재로 만들면 되겠다 하다가 이제 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제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해서 이렇게 LXR 1번부터 보실까요? LXR 디펜던트한 패스를 통해서 멜라닌을 억제하는 규베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다 해서 이제 후속 연구들이 다른 이건 성균관대인데요. 그런 데서 이제 제 논문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타겟의 힌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타겟 LXR 아고니스트를 새로운 아고니스트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미백 소재가 됐다라고 논문을 쓰셨고 그 밑에 있는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모딘이라는 소재도 LXR을 건드려서 LXR을 활성화시켜서 미백 효능이 있다라고 후속 연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구자로서는 뭐 되게 반가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그 활성 소재 혹은 억제 소재를 찾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화장품 효능 소재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에 와서 한 건데요. 학교에 와서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제 첫 제자가 이제 실험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마가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마가목. 마가목 이거 말의 귀를 뭐 닮았다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한 건데 이 마가목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이제 처가댁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인데 지리산에 갔는데 그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백반증이 있으셨어요. 백반증.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관절염도 있고 백반증이 또 있고 근데 백반증이 수십 년 동안 낫지가 않으셨대요. 대학병원을 다녀도. 근데 이제 이 마가목이라는 우리 전통 그 한방 원료입니다. 근데 이게 지리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원래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 마가목 가지랑 열매를 따다가 술에도 이렇게 발효시켜 먹고 물로도 끓여 먹고 하셨는데 한 3개월 정도 먹다 보니까 나아야 되는 관절염을 안 낫고 백반증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먹었는데 백반증 피부가 좀 까매지는 게 수십 년 동안 안 났다가 이게 되더라. 그래서 너가 연구를 좀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르신 해가지고 제가 지리산에서 마가목 가지랑 열매를 따왔어요. 이게 연구 개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화장품으로 나온다면 이런 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목이 뭔가 봤더니 동의보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흰머리를 검게 한다. 그 염증 치료에 탁월하다. 자, 이러면 게임 오버예요. 동의보감에 흰머리를 검게 한다 나와 있죠. 아주 뭐 마케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100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 개발 스토리상 어르신이 백반증이 있었는데 이걸 다려 먹고 피부가 까매지기 시작했죠. 이건 뭐 게임 오버, 마케팅은 환호하는 그런 개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술력으로서 검증을 해줘야겠죠? 실제 효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반증에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백반증 환자의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화장품 회사, 화장품 과다 보니까
임상이 쉽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도 불가능하고 아주 심플하게 세포 수준에서 검증을 했어요. 세포 수준에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B16이라는 멜라닌 세포인데요. 제일 이제 컨트롤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요거는 중간에 4개는 가지 물 추출물이고 오른쪽 4개는 가지 에탄올 추출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멜라닌 생성량이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까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옥을 이용한 백반증 치료와 피부 미백 개선 조성물로 지금 특허를 냈고 논문도 이렇게 퍼블리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Potential Therapeutic Properties of Solvus commixtata 이거는 마감옥 가지죠. 마감옥 가지 에탄올 추출이 비틸리브의 어떤 치료 효능 잠재력이 있다라고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스토리 그리고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장품 마케팅에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우리 연구원들은 그런 스토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연구력으로 그런 마케팅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이언티픽한 데이터, 공신력 있는 자료도 첨가를 하는 것이 화장품 연구원의 자세입니다. 자기 연구에 심취해서 자기 마이웨이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연구원분들은 나중에 회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마이웨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 벌써 내집 말이네요. 그래서 화장품 개발은요, 감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기술력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더마 코스메틱, 양리 화장품이죠. 이거는 유효성, 안전성, 거기다가 피부 건강까지 고려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이죠.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소재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피부 세포가 좋아하는 화장품 효능 소재는 타겟이 명확해야 돼요. 효능만 있다. 그것은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효능만 있다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확한 메커니즘과 타겟을 우리가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감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케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타겟을 명확하게 규정시켜줘야 되고 또 효능이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백 화장품 소재 우리 교수님도 미백 소재 같은 거 어세이 하시겠지만 미백 효능 소재를 처리를 하면 멜라닌이 막 억제가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제품으로 가려면요, 어떤 연구를 더 원하냐면, 그러면 교수님, 그 세포에서 그 소재를 처리를 다시 빼면은 한 2, 3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그 데이터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 회기성 때문이에요. 세포에 처리를 했는데 멜라닌 억제가 됐어. 근데 소재를 처리를 안 했는데도 뒀는데도 멜라닌이 계속 억제가 되면요. 화장품 회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회기성도 인비트로 수준이지만 검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멜라닌 다 없애는데 멜라닌 세포도 다 없애. 말이 안 되죠? 예, 절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대학원 선생님들 화장품 뭐 박사도 하시고 회사도 가시고 나중에 하시겠지만 화장품 회사, 화장품 연구소로 취업을 하셨다면요. 반드시 마케팅과의 소통, 그리고 그 회사가 지향하는 제품의 트렌드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연구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구 기술력을 개발하셔야지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마이웨이로 연구를 하시면요. 오래 버티지 못하십니다. 네. 제약회사 연구원이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제약회사는 치료 목적만 딱 있으면 자기 기술력이 어떤 거든 다 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장품 연구원은 반드시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연구를 좀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연구원은 마케팅이 원하는 연구 컨셉을 적용시키고 또 이 단순히 연구만 아니라 그 연구에 어떤 스토리가 됐든 내가 스토리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력이 되어야 되고 너무 제가 이쪽으로 강조하다 보면 화장품은 효능이나 이런 기술력이 별로 크게 중요치는 않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술력과 그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고 효능이 그 효능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이나 특허도 반드시 받쳐주는 것이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화장품 회사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연구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실무와 현업에 또 종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전에 여러 가지 경영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면 사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마케팅으로 이제 정의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고객과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같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니즈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많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질문 있으면 마이크 열고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본인 요즘,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조선대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 20학번 배수아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화장품들이 동물 실험하지 않는 화장품을 만들고 동물 실험하지 않았다는 걸 무조건 언급하는데 이제 피부는 직접 부작용 및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감한 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화장품은요, 말씀하신 대로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뻐지자고 동물을 죽이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화장품은 어떤 소재를 효능을 평가하려면요 인비트로 즉 세포 실험 다음에 동물 실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형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화장품 연구 중에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 피부예요. 왜냐하면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임상 실험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제형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공 피부라는 이제 세포를 만든 3차원의 피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인공 피부를 만드는 기술력이 쉽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로레알이라든지 미국의 마텍이라는 회사 등에서 만든 제품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아직 기술력이 그 회사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시도는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돼서 판매하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인공 피부를 이용을 해서 자극 실험이라든지 효능 실험이라든지 부작용 실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동물 실험이라고는 보진 않는데 자극 실험 중에 핵캠이라는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유정란에 계란의 껍질을 까면 그 안에 실핏줄들이 있거든요. 아직 병아리가 안 된 거. 거기에 화장품 원료를 놓으면 만약에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응집이 되면은 부작용이 있는 거죠. 독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성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핵캠이라든지 인공 피부 실험 같은 것들을 해서 안정성이나 독성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실 임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품화 시킨 다음에 임상,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제품을 직접 바르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동물 실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인공 피부 시장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임상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본인 얼마든지. 소개해 주세요. 본인 소개. 네, 저는 조선대학교 정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초반부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화장품에서는 약과 다르게 회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중에 보면은 장기적인 피부톤 개선이라는
문구를 가지는 화장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약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것도 사실은, 어떤 마케팅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을 바르면 한 3일 동안만 하얘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팔리겠죠.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근데 이제 말을 또 아주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 고객 입장에서는, 오, 효과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문구도 다 식약처 검증을 받습니다. 한 번 발라서 뭐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식약처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쓰면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마케팅 효과고요. 실질적으로 그 제품도 만약에 쓰다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장기든 단기든 사용을 멈추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게 화장품의 기본,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마케팅 관점에서 조금 어필이 된 거고요. 우리 과학적인 시각에서는 뭐 시간이야 오래 걸리든 효과가 짧든 멈추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 어휘에 우리 연구원들은 마케팅 이게 전략을 보고는 이제 피식 웃죠.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별개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현재 석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 김나인이라고 네. 합니다. 저는 지금 천연물 분리 정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천연물 소재로 화장품에 적용을 할 때 이런 미백 효능 평가뿐만 아니라 분리 정제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나희 선생님은 졸업을 하시면 연구소가 있는 화장품 회사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구소가 있는 화장품 회사의 규모라면 다 한다고 보셔도 돼요. 자, 역으로 말하면 연구소가 없는 규모의 화장품 회사 엄청 많아요. 원료 회사가 됐든 제품 회사가 됐든. 그런 데는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만 만들 뿐이지 천연물 자체를 깊게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자, 역으로 연구소가 있다는 말은 내가 천연물 소재를 연구하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추출하는 것만 하진 않겠죠, 연구소에.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물 끓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뭘 하느냐? 추출해서 그 안에 성분 규명을 하는 게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물 연구소, 소위 말하는 어떤 회사 내의 천연물 팀은 바로 김나연 선생님이 하시는 분리 정제, 어떤 성분이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추출물의 지표로는 우리가 뭘 지정을 해줄 것이고, 그죠? 지표 성분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추출물 성분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중금속이 없는지 그런 성분 분석도 다 하고, 그다음에 효능 성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더 많이 뽑아낼 건지, 뭐 이 효능 성분이 어떻게 이 추출물에 많이 생성이 되게 할 건지 발효를 시켜볼까? 아니면 생산지를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많은 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효능 성분이 나오면 그거를 수확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천연물 연구소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특히 제가 말하는 연구소는 원료회사입니다. 원료회사. 원료회사에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추출물을 연구하는 회사가 많아요. 지금 제가 제가 같이 연구하는 원료 회사들도 천연물 전공한 석사를 좀 보내달라, 취업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요. 뭐 경기도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연구 이제 졸업반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멀긴 하지만 제가 취업도 좀 주선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전라남도에 있다 보니까 전라남도 제주도 쪽에 이제 난대 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데 수종들은 뭐 그 다른 나무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그 활성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난데 수종에서 그런 화장품 원료를 하는 것들을 좀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뭐 인력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하여간 상담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그 네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그 수행한 결과들이 이제 상품화로 직결돼서 이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진세노사이드 컴파운드 K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설화수에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원들에 대한 그 직무 발명 보상 체계는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 되게 현실적이고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먼저 전제 조건은 저 설화수 진선사이드 뭐 컴파운드 K로 만든 설화수를 탄생한 게 이제 제 역할만 제가 소개를 드린 거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용기를 개발한 사람도 저걸 개발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 컴파운드 K가 들어간 제형을 개발한 사람도 설화수를 개발한 사람이고, 저는 소재를 찾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수십 명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최대의 공헌자인가를 규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특히 대기업일수록 워낙 자기 역할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대박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한 연구원이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예, 금전적인 혜택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으면 그 상위에 있는 관리자가 뭐 팀장이나 소장님이 그거를 정성적으로 인지를 하시겠죠. 정성적으로 인지를 하셔서 이제 그해 평가에는 좀 좋게 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뭔가를 했다고 그거는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만든 거지 너가 만들었다라고는 전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적인 보상을 따로 주진 않고요.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개인에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케이스는 수시로 어떤 뭐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걸 많이 해요. 아이템 대회를. 그래서 제품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신 아이템을 개발했느냐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수상이 되면은 그런 거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실질적으로 저런 대박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꼭 꼬집어서 보상 체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전 세계에서 글로벌 히트를 친 비비크림, 예, 비비크림, 그 쿠션, 비비크림 쿠션도 아모레퍼시픽이 세계에서 최초 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로레알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 쿠션 제품을 개발하신 분은 명태 비슷한 대상을 당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아이디를 내고 총괄 지휘를 했지만 회사가 볼 때는 너 잘했어. 그래, 올해 인사는 평가는 잘 줄게. 그래서 그 후에 평가를 몇 년은 좋게 받으셨지만 또 때가 되면 이제 못하면 또 리셋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대박을 하나 쳤다고 그 사람이 마음 놓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예. 와, 네, 역시 진짜 그 제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사람의 노력과 여러 사람의 네네. 이익들이 같이 결합된 거라서 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보통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가지는 그 어떤 그 생각의 그 한계가, 네, 이거 내가 연구한 성분인데 그 성분을 넣었는데 이제 요 정도의 부로 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홍보나 이런 PR도 컴파운드 K로 막 하는데 진세로사이드로 하는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이제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후반부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품이 히트 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론칭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그 브랜드 BM이에요. 브랜드 매니저. 마케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선화수를 개발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올리브영이나 뭐 로드샵 가면 이거 내가 개발한 제품인데 이러면서 이제 쓱쓱쓱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이상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기술력으로 뭐 기술상을 받는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특허를 받는다든지 그 정도 해서 인사의 어드밴티지를 받는 거에서 연구원이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그 내가 대박 제품을 만들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대단한 뭔가 인지도를 얻겠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대기업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밥 먹으러 다들 갔나? 네, 하여간 오늘 그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런 슬라이드들은 저희 내부에서만 좀 보고 바깥으로는 내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방학 때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계획되고 있어서요. 또 한번 다시 연락드리고 좀 다양한 얘기 네. 듣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